다이어트의 본질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닌 영양을 보충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사진이 제가 다이어트를 살을 뺄 거야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이고, 이때 사진이 제가 영양을 보충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다이어트를 바라볼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최고의 신체를 얻도록 돕는 슈퍼휴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 101입니다. 여기서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영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0가지의 큰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왜 슈퍼휴먼이 되어버렸는지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시중에 다이어트 정보들 정말 많죠. 키토제닉, 저탄고지, 요즘 유행하는 카니보어 등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분명한 오답, 어쩌면 영양학에 대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답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다이어트의 원띵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원띵이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규칙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칼로리의 신화, 과연 칼로리라는 건 존재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개념일까요? 를 다룰 것이고요. 여섯 번째, 설탕 그리고 밀가루, 도대체 왜 이 두 가지는 악마라고 불리는 걸까요? 일곱 번째는 좋은 지방과 독극물, 지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두 번째 두뇌, 우리는 사실 뇌가 두 군데 위치합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아홉 번째, 리셋 그리고 세 가지 규칙.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열 번째는 실험적 마인드가 영양을 다룰 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상이 좋은 출발지가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저는 4년 전에 굉장히 귀엽고 통통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의 외형을 보면 좀 체격이 있네, 힘 좀 있네 라는 말을 좀 했고요. 하지만 저의 내적인 상태는 조금 많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고질적인 어깨 통증을 겪고 있었고요. 자주 피곤하고 브레인포그 현상, 브레인포그 현상은 뇌가 안개처럼 낀 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늘 뱃살을 빼고 싶었는데 절대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된 게 바로 군대 말년 병장일 때 갑작스럽게 극심한 고환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또 제가 장남이라서 이게 이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행복해야 할 군인 막바지 말년 생활은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도 저의 고환통은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의사들에 대해 조금 신뢰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안 없어져서 의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수술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사이사이의 행동들이 저에게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살다가 두 번째 입원을 겪게 됩니다. 바로 어깨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게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육체 노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상태라서 몸 손상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제가 입원차 보호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보호자로 아버지랑 동반을 하면서 아버지가 마취를 받는 것부터 수술실에 나오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근데 그때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랑 저랑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싫었고 너무 쪽팔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치료를 마친 후에 도서관에 가서 미친듯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험체가 되어서 책에 나온 거, 해외 팟캐스트에서 말하는 거 전부 다 해봤어요. 채식주의도 해봤고요. 고기만 먹는 육식주의도 해봤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현미채식도 해봤고 단식, 간헐적 단식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건강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이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할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음식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음식을 올바르게 먹기 시작한 후에 저의 기분 상태, 에너지 수준, 수면 수준, 건강 수준, 운동 퍼포먼스, 행복도,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영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또한 제가 발견한 것 중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만이 아닌 정신건강과 마음챙김, 인간관계, 중독 수준, 생활방식 등 정말 다각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바라봐야 하고 제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제 짧은 스토리에서 다이어트 이상의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지금의 영양학은 가끔 보면 정치 싸움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늘 극단이 존재해요. 늘 자기 말이 다 맞대. 왜냐면 진짜 자기들한테 맞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채식주의랑 막 육식주의랑 싸워. 키토제닉이랑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랑 싸워.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다 시도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이렇게 자신의 식단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건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칭하고 있는 건 보통 수세기 동안 무수히 많은 검증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론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영양학은 사실 비교적 최근 연구 중인 분야입니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담배가 몸에 좋다는 연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후생 유전학, 자신이 자라난 방식, 장내 미생물, 선천적 유전 등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DNA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개인의 목적에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즉 어쩌면 우리는 영양에 대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 아직 존재하는 원시 부족이나 작은 시골 지역에 가보면 어떤 지역은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엄청 건강하고 어떤 지역은 고지방 섭취, 어떤 지역은 고단백 위주 섭취, 어떤 부족들은 고기만 먹고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모두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먹거리가 풍부하고 좋은 잠자리를 가졌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들보다 건강한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고혈압, 암 이것들은 이제 현대사회의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혔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답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 서구식 식단입니다. 심장병, 당뇨, 우울, 고혈압 같은 질병은 100년 전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튀김, 식물성 오일 섭취는 100년 전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일까요? 아니면 인과관계일까요? 즉 여기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답을 피하세요. 그럼 다이어트의 90%의 걱정은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발견하는 건 그 어떠한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좋은 행동입니다. 그럼 이어서 분명한 오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모든 만성질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산업화 전후로 비교하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살펴보니 이 7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이건 따로 다룰 거니까 잠깐만 뒤로 미뤄둘게요.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콩유 등 이런 것들은 1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현대인들의 섭취 칼로리 중 20%가 식물성 기름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공장식 축산업입니다. 윤리적,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영양에만 초점을 맞춰보자면 첫 번째로 성장 호르몬으로 동물들을 가능한 한 빠르게 성장시키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풀을 먹여야 하는 동물에게 곡물을 먹이는 중인데 이 동물들이 먹는 곡물의 품질 기준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유전자 변형 곡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의적인 곡물을 많이 먹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각종 항생제와 인공적인 화학 물질을 투여한다는 건데 성장 호르몬, 동물에게 끔찍한 식단, 각종 호르몬, 스트레스 상황에서 키운 가축들은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지나친 단순화의 시작입니다. 현대인들의 칼로리 중 66%가 쌀, 옥수수, 콩, 밀 이 네 가지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먼 역사의 선조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먹지 않았죠. 그 결과 장내 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더 많이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는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점의 이동입니다. 원래 우리의 할머니들은 과학보다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시대에 걸맞는 음식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이 음식들을 실험체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에서 지방을 빼볼까? 그럼 여기에 설탕을 추가해볼까? 엄청 맛있네? 이걸 추가해볼까? 와, 그럼 음식이 상하지 않네? 옥수수에서 당만 추출해볼까? 액상과당이 탄생했고요. 이 음식을 불로 태우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칼로리가 탄생한 거죠. 우리는 이제 다시 음식을 숫자가 아닌 음식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현대의학 접근법입니다. 어쩌면 현대의학은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뭇잎이 썩고 있다면 나뭇잎을 솎아내는 것이 아닌 뿌리를 돌봐야겠죠. 현대의학은 나뭇잎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학의 더 원띵은 무엇일까요? 영양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기대하셨겠지만 완벽한 식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전적 배경, 성장 환경, 부모님이 자연분반을 했는지 대왕절개를 했는지 분유를 먹였는지 모유를 먹었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양에 대해서 모두에게 완벽한 식단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독을 먹지 않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인삼, 홍삼 먹으면 몸에 좋죠. 근데 독을 먹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아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잘못 한번 음식을 먹는 순간, 예를 들어 독버섯을 먹는 순간 우리는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위험이었습니다. 만병통치에 좋고 젊음을 되돌리고 그런 완벽한 음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신체의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분명 존재하죠. 따라서 무엇을 섭취해야 할지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독들은 가공식품에 존재하죠. 사실 1930년대에 가공식품이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 위험성이 우려가 돼서 인공식품이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게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도록 해야 했죠. 하지만 1970년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건강협회에서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승인이 나면서 동시에 식품 산업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죠. 기억하세요. 영양학 제1규칙, 독을 섭취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음식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칼로리에 너무 지배가 되어 왔어요. 탄수화물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우리는 살이 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을 식단에서 제거하자 라는 논리로 탄생한 게 저지방 식품들이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음식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순간 마탱이가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식품 산업들이 무엇을 했냐? 지방을 제거한 대신 설탕과 인공 감묘를 써서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기 시작했죠. 왜냐면 마탱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다이어트에서 애초에 칼로리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칼로리라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 칼로리로 식단 구성하는 거 편리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칼로리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억지가 있습니다. 우리 물리학 시간을 성실하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라는 건 무려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이걸 음식에 적용해서 음식을 태운 겁니다. 이걸 태우면 에너지라는 것이 발생하니까 이때의 물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이 음식이 가진 에너지를 계산해서 칼로리라는 걸 다이어트계에 도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진공 상태에서 100칼로리의 버터와 100칼로리의 햄버거를 태우면 똑같은 100칼로리의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그리고 음식이 몸에 들어와 소화되면 결국 몸 안에 에너지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잉여의 에너지는 신체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신체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끌어와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실험은 진공 상태라는 거죠. 이 실험은 실험실에서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칼로리는 다음의 것들을 싸그리 무시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호르몬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대사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장내 미생물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 영양학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루드비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두 그룹을 모두 정확하게 똑같은 칼로리를 가진 쉐이크를 제공했습니다. 탄단지 비율을 동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바꿨어요. 바로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한 그룹에는 옥수수 설탕을 넣었고 한 그룹에는 옥수수 전분을 넣었습니다.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탄단지. 만약 칼로리 이론이 맞다면 신체는 똑같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몸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옥수수 설탕을 먹은 그룹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뇌의 측좌핵 부분에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측좌핵은 뇌의 보상책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코카인이나 마약성 물질에 중독된 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즉 설탕을 먹은 그룹은 더 음식을 갈망하고 더 빠르게 배고픈 반응을 보인 거죠. 네, 칼로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저 에너지 단위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칼로리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칼로리보다는 음식 그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설탕 그리고 밀가루, 도대체 이 두 가지는 왜 악마라고 불리는 걸까요? 원래 설탕이라는 건 귀족들이나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하고 희귀한 상품이었습니다. 1700년대
인간 평균 설탕 섭취량은 1.8kg였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설탕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평균 35kg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안 좋은 이유를 말하자면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 극도로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분비가 치솟게 됩니다. 한 번 치솟은 도파민은 원래의 수준으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래서 쾌락이 5분에서 10분간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에 도파민은 기존의 기준선 밑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평소의 삶에서 더 자주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도파민 분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도파민 수용체들이 점차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마탱이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에 무뎌지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 대사 관점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포만감 신호를 조절하는 렙틴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각 수용체, 즉 입맛을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설탕은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전혀 없는 탄수화물입니다. 문제는 설탕을 대사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즉 설탕을 먹고 나면 몸을 열심히 소화시키는데 영양소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정작 설탕을 태우고 나면 아무런 영양소가 없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밀가루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밀가루는 초가공된 밀가루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설탕처럼 영양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탄수화물이죠. 밀가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전에는 빵을 만들 때 재료가 5가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밀, 효모, 물, 소금 한 꼬집 정도. 근데 현재 사회로 돌아와 재료 성분을 보면 어떤가요? 아마 발음하기도 어려운 재료들이 10가지는 넘게 들어가 있죠. 이건 원래 우리가 먹던 빵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 사용한 밀과는 전혀 다르게 초가공된 밀가루를 사용하죠. 그리고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입니다. 아마 미국산 밀에서 대부분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초제가 어떤 걸 하느냐? 이걸 수확 직전인 밀에 살포하면 밀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DNA를 퍼뜨리고 유지하는데 유리한 행동을 합니다. 이때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를 씨앗에 몰빵하면서 더 빠르게 숙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거의 수확 직전에 살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확을 한 후에도 밀에 많이 잔류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 밀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은 누가 먹을까요? 바로 우리가 먹죠. 그리고 이 제초제는 우리의 장 환경을 망치고 각종 질병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빵, 밀, 과자는 이미 예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설탕, 밀가루는 꼭 멈춰주세요. 7번째, 좋은 지방 그리고 독극물. 지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지방이 좋고 나쁘다라고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몸에 좋고, 나쁜 지방을 섭취하면 독극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요지는 지방을 무엇으로 섭취하는지에 따른 겁니다. 퀄리티에 관한 겁니다. 우선 가장 명확한 건 트랜스 지방과 식물성 오일은 우리에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지난 20세기 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식품 산업에 들어오면서 비만율, 심장병,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죠. 이것들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 때문입니다. 쉽게 산화가 되고 세포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체 질병의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염증이기 때문이죠.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메가3는 항염증성이고 오메가6는 염증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이 맞아야 올바르게 염증과 항염증 작용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 고대 인류의 신체에는 이 비율이 1대1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략적으로 오메가6가 16이고 오메가3 1, 16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나쁜 지방, 식물성 오일, 트랜스 지방을 모두 끊고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해드릴 좋은 지방을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방을 섭취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일이라고 단어가 들어간 식품들의 의미는 눌러서 짜서 기름이 나오면 그걸 오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번 짜든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짜든 이 과정에서 산화되든 지방 구조의 변화가 있든 똑같은 오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가장 퀄리티 있는 지방을 섭취하시려면 유기농 그리고 냉압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가장 먼저 압축시켜서 짜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들기름 등을 사용하고 있고 지방 섭취에 있어서는 제 생활 형편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8번째, 우리의 두 번째 두뇌. 우리는 사실 뇌가 두 군데 위치합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들이죠. 장내 미생물들은 여러분 장에 존재하는 수조 마리의 귀여운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장 안에는 1억 개의 뉴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뉴런들과 뇌세포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죠. 즐거움의 물질인 도파민에 관여를 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를 장에서 생산하고 면역 시스템,
소화, 투쟁 도피, 호르몬, 부교감, 신경계 등 이 모든 걸 장내 미생물이 관여를 합니다. 즉 여러분의 건강, 행복, 웰빙은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럼 이 제2의 두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진부하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다양한 섬유질과 채소,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 미생물에 해로운 독극물들을 섭취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세요. 장 건강이 곧 여러분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9번째, 리셋 그리고 3가지 규칙.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게요. 리셋이라는 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잠재적인 모든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요. 모든 가공식품, 과자, 아이스크림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요. 그리고 다음 슈퍼에 가면 애초에 구매를 하지 마세요.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의지력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과자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요. 저도 집에 아이스크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그리고 음식 선택 3가지 규칙을 제시해드리면, 첫 번째, 유통기한 기간이 길수록 우리의 수명은 짧아진다. 음식은 원래 상하는 겁니다.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초등학교 친구들이 재료를 발음할 수 없다면 먹지 마세요. 그건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것들을 사지 마세요. 이건 저지방이에요. 이건 칼로리가 적어요. 이건 단백질이 많아요. 진짜 음식들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건강하니까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실험적 마인드를 가지세요. 제가 4년 전 온갖 별짓을 다 했어요. 완벽한 식단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식단을 찾는 것뿐입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먹어보세요. 먹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하세요? 그럼 제거하세요. 이건 먹어도 속이 편하고 에너지를 줘? 그럼 드세요. 이렇게 경험하듯 식단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단 오답은 철저히 배제하고 말이죠. 근데 결론을 드릴게요. 키토제닉, 카니보, 채식주의, 다이어트 이런 것이 몸에 좋더라, 저걸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분명한 오답부터 철저히 배제하세요. 그 다음 실험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키토제닉 해보시고, 채식주의도 해보시고,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걸로 식단을 채워가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